네,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새 협상안을 내놨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 재개를 언급하면서도 종전 출구 전략을 찾는 대신 유럽을 향한 보복성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두 분과 중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란이 일부 핵 문제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은 종전 협상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현 시점에서는 도대체 누가 열쇠를 좀 쥐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죠. 지금 전쟁을 시작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끝내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이란의 핵 문제였거든요. 이란의 핵 농축 문제였고 농축 권한, 그다음에 기농축된 중간 수준의 농축이라는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초기의 전쟁 목표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이란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도부 교체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관철이 안 되니까 지난달 21일 날부터 교전을 멈췄죠. 48시간 이후에 5일, 열흘, 이틀 연장, 2주 연장, 무제한 연장 이렇게 밀려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란의 마지노선은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든 농축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을 완전 미국 반출은 안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축 권한을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어느 경우든.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요거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 보여요. 이 선을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농축 권한 자체를 포기하고 완전한 미국으로 반출 요걸 고수한다고 그러면은 이란은 정권이 무너져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란이 견뎌온 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마 신정 체제도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허들을 내리지 않는 한 전쟁은 안 끝난다. 이란이 항복하지는 않는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의 역봉쇄를 거의 외통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상황이 지나갈수록 이란도 괴멸적 타격을 입지만 세계유가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킨 게임이에요. 누가 먼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안 하고 있고 지금 돈이 안 든다고 해서 오판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쪽 다 데미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 종전 협상안을 계속해서 전달을 하면 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예측보다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에 관한 허들을 낮추지 않는 이상 이란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세는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1차 이슬람마바드 회담 때는 서로 간에 이제 핵 문제를 가지고 양측 간에 의견이 오간 것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의견을 좁히느냐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죠. 가능성이 없지는 않구나 해서 미국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많이 양보했다고 해서 20년 동안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얘기했었고 이란은 역제한으로 5년간 우라늄 농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럼 어떻게 조율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2차 회담 기회까지 모아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란 내에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차 협상 대표단이었던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독단적으로 오히려 핵 협상 의제를 원래는 회담에서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했다는 식으로 해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바이디로부터 엄청난 또 비난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외무장관까지도 많이 비난을 받고 했었는데 지금 또 이란 반정부 매체인 점인 것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또 대통령인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아바스 아르치, 그러니까 외무장관을 지금 또 해임하겠다. 그 이유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의 명령을 듣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강경파 안에서도 지금 갈리바프 국회의장, 실용 강경파 협상 쪽으로 좀 갈라져 있고요. 초강경파로 갈라져 있고 그동안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또 협상을 담당하던 실무 관료였었는데 이 사람이 또 강경파로 또 분류가 돼서 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란 안에서 뭔가 지금 의견이 확실하게 이제 통일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의견을 발표하면 되겠죠.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라 하면 되는데 아직 이제 모스타바 계속해서 본인의 이제 존재를 숨긴 채로 대독 형태로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혁명수비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혁명수비대가 모스타바의 목소리를 빌어서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혁명수비대 입장은
핵 문제는 이번에 뭐 수정된 제안에서는 핵 문제도 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만 혁명수습대의 근본적인 목적은 핵 문제는 일단 미국과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호르무즈 해협만 일단 우리가 주장하자 이거라서 당분간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목표치를 좀 나타낼 것이고요. 이란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겠습니다만 초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정책 결정이라든가 협상까지 관여한다면은 양측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이란 내부 상황이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점점 좁혀 나가서 협상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선 분열에 가까운 상황인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란 내에서 이제 정당은 없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정파 파벌 같은 게 존재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이란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견고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거 역할 분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다가 이 정도 분열은 원래부터 있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이란 체제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것을 네. 뭔가 지금 방어하기 위한 그런 논리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란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원래는 최고 지도자가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관료라는 그룹, 그다음에 정치인 그룹, 그다음에 군부 그다음에 성직자까지 포함해서 이 4개 그룹들이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이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최고 지도자가 잘 해왔던 것이죠. 근데 최고 지도자가 지금 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러 간에 좀 갈등이 지금 나오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란이 뭐 이런 의견 같은 것 다양한 의견이 뭐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특히나 조금 더 특이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원래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책임 공방이 벌어질 때 나올 법한 의견들인데 예. 이런 것들이 휴전이 길어지고 지금 협상이 지금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이란 사회가 다양성을 그렇게 보장하는 사회도 아닌다는 점에서 이런 목소리는 분명히 전 분열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열의 수치도라고 봐주셨는데 지금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모즈타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란 내부에서 좀 협상을 반대하는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협상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란도 뭐 단일안 내는 건 이 상황에서 쉽지 않죠.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미국을 봐야 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 이란이 새 제안을 해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안이 문제여야 되는데 그 뒤에 지금 지도부가 누군지도 모른다. 합의는 마음에 드는데 합의해도 이게 지도부가 갈려 있으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앞뒤 말이 다르거든요. 지도부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너무 분열돼 있다. 합의하는 마음에 안 든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말이 바뀌죠. 첫 번째. 그다음 전쟁 중인데 헬기세스 국방부 체제가 해군 장관을 경질했어요.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쟁 반대 여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3분의 2가 넘어요. 이미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대로 물러서면 우리가 지는 거다. 여기는 가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지역 내부가 지금 60일 의회 전쟁 권한법도 지금 의회에서는 60일이라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그거 아니라고 지금 사실은 콩가루 집안은 미국이 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란도 문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란은 지금 강경파가 뭐 혁명수비대가 정권을 장악해 원래 정권은 혁명수비대 거였어요. 원래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강경파 안에서 의견이 있는 거지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왜냐? 지금 지난해 6월에 전쟁 괴멸적 타격을 받았어요. 또 받았습니다. 지도부를 모두 제거해서 50여 명이나 되는 하메네이를 포함한 지도부를 제거했는데 이 와중에 미국에 손들고 나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의 책임론, 성과,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걸로 분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강경파가 주도하는 흐름에 온건파가 지금 얘기를 하고 나오고 뭐 미국 협상을 하자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엔 미국이 더 문제다. 지금 협상안을 만드는데 예. 그리고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들만 조정하면 되는 거지. 이란이 분열돼 있고 뭐 이란이 마음에 안 들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위원님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그 지상군 투입을 거론된 뭐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도를 염두에 두고 뭐 협상도 그렇지만 폭격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허들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습을 다시 재개할 이제 시나리오의 가능성. 그러니까 뭐 항상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측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습을 다시 재개한다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건 호르무즈 역봉쇄로 이란 정권 붕괴, 항복을 받겠다는 건데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항복하면 그 순간 이란의 신정치세는 무너지니까. 예. 그럼 정권이 붕괴된다. 그건 최악이죠. 지금 정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한데 이란의 정권이 붕괴되고 내분 사태로 가버리면 호르무즈 해협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최악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 자, 그러면 지금 제한적인 폭격을 한다. 집중적인. 어디를 합니까, 지금? 할 거 다 했는데. 13,000여 곳을 최종적으로 폭격했고 미국만요. 이스라엘까지 합쳐 한 2만여 곳 되거든요. 지난해 6월에 10일 전쟁 때도 할 거 다 했거든요. 지금 또 했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혁명수비대나 이란 군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상의 목표를 내놓을 리도 없고 그럼 만일에 지도부를 참수한다? 그럼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 폭격을 해도 이란은 항복하지 않을 거다. 폭격할 목표도 분명하지 않다. 자, 지상군 작전을 하면 지금 아마 10일 본토의 11 원정단, 오키나와 31 원정단, 그다음에 파리 공수사단 신속 대응군 합치면 한 10,000명 있을 건데 지금 쿠웨이트 경기도 면적 2배도 안 되는 면적 해방하는데 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에 6개월 준비해서 95만 병력이 동원됐는데 지금 겨우 딸랑 10,000명의 추가 병력, 그다음에 원래 있던 3만에서 5만 병력을 가지고 어디를 거기다 이란은 쿠웨이트가 경기도 면적 2배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란은 한반도 면적이 7.5배거든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점거한다, 하르그 섬을 점거한다 할 수는 있겠죠. 계속 점령을 해야 되는데 장기간 후속 지원이 없는 상태, 장기간 되지도 않는 거죠.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화시키는 거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카드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뭐 이 공습을 재개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조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셨고 만약에 이제 공습을 재개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네. 물론 되게 어렵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네. 된다고 한다면 뭐 어디를 타격하겠습니까? 우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작전 명령만 떨어지면 이미 다 목표물이라든가 다 정해져 있을 건데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를 이제 봉쇄를 뚫기 위해서 그쪽에 고속종들 같은 것들이 뭐 그쪽에 뭐 동굴이라든지 뭐 많이 숨어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곳에 지상군을 상륙시켜서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농축 핵물질을 뭐 특수부대를 통해서 이제 뭐 탈취하는 작전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브리핑한 것으로 나와 있고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휴전 전에 얘기했던 것이 뭐 발전소라든가 교량 부분 그런 것을 폭파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게 크게 세 가지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란 같은 경우도 지하 시설 같은 경우 이제 보존되어 있었는데 최근 뭐 입구를 개봉하면서 다시 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 그 부분을 다시 타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협상에 지금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 사람들만 노려서 뭐 참수 같은 건지 뭐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란을 대표할 사람이 제거되면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해서 자기가 원하는 협상안에 서명하러 올 사람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서 강경파들을 제거 뭐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은 또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총사령관이 아흐마드 와히디라는 사람이요. 1994년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유대인 회관을 공격해서 85명을 테러로 헤즈볼라가 죽였는데 그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그 부대가 혁명수비대 해외작전부대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지금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람 상당히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은 부분이긴 하죠. 특수부대 투입,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아까 조 박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점령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카드는 뭐 선택하면 언제든지 지금 실행 가능한 거고요. 이스라엘과도 조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봉쇄를 조금 더 하면서 이란의 힘을 빼는 작전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협상장으로 나오라면서 계속 그런 제안을 주고받으면서 아마도 마지막까지는 요 카드는 좀 아낄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로 이 60일 시한이 만료가 된 전쟁 권한법을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라는 서한을 미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재개하는 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 권한법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군사 개입의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뭐든 하는 분이니까 결과와 관계없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고 전쟁 권한법이 사실 이제 의회가 통제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을 완전히 발을 묶는 건 아닙니다. 요리조리 피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리비아 공습 당시에 이거 지상군 없다. 전쟁 아니다. 특별한 군사 작전이다. 지금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거기다 지금 휴전까지 지금 빌미를 잡았기 때문에 뭐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그걸 바로 말을 듣지는 않을 거예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더 이상 전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의 전투는 소규모적으로 있지만 네. 이란,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 이 3자 간의 전투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전쟁 권한법 6개월도 2개월도 문제가 있고 지금 3분의 2 정도는 전쟁 자체에 반대했고 네. 지금 아까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마는 전쟁이 이대로 끝나느냐는 반반인 건 그래도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나오면 미국 국익에 뭐가 되느냐 이러니까 지금 반반 나눠지는 거지 여기서 전쟁을 더 확전한다? 이 지지 기반이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권한법 2달이 됐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다음에 미국 의회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금 요청해 놓은 것도 미국 의회도 고민일 거예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는 쳐놨지만 여기서 예산을 중단해 버리면 미군의 희생이나 미군 향은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 가능성도 있어요. 원래 미국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기회는 줍니다. 그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목표가 불분명한데 호르무즈협, 그다음에 하르그섬 점령 해도 문제고 위기는 더 커질 거고요.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우라늄 농축 우라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추정일 뿐이지.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우라늄을 반출해서 가져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전쟁 권한법 2달도 지금 압박은 된다. 그걸 뭐 그것 때문에 뭐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 확장하는 데는 장애물만 더 커진다 이렇게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 법률을 우회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네.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좀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의회에 제출한 걸 보면 그 4월 7일 날 휴전을 발표했고 그 후에는 이제 교전이 없었다는 거죠. 더 이상의 적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종료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난 것으로 보고요. 지금 다시 뭐 전쟁을 하면 60일 다시 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어떤 그런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아직은 상원과 하원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으니까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장대한 분노 작전은 4월 7일부로 이미 적대 행위가 끝났고 전쟁하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시키고 0부터 시작해서 60일 또 할 수 있다로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과연 그러면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문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는 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지금 뭐 11월 달 시간이 또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떤 극적으로 지금 유가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종전을 한다 쳐도 그리고 앞으로 그 피해 입은 것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예전처럼 정상화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공화당 의원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만큼은 그래도 한 번은 더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쪽으로 하면서 전쟁 기간을 연장시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예.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사실 뭐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 이제 적신호일 텐데 지금 뭐 경제적인 뭐 부담인 부분, 뭐 정치적으로 역풍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까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치적인 부담을 분명히 계산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어디까지 계산하고 있다고 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이 느껴졌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얼마 전이었죠. 미국의 정유업체 대표들을 만나서 셰브론 같은 대표들을 만나서 이 봉쇄 같은 것들이 뭐 수개월 더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국내 생산을 좀 더 어떻게 더 늘릴 수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뭐 베네수엘라를 좀 석유 정유 시설을 좀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하지만 뭐 정유업체 대표들은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도 이거 유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림으로써 유권자들로부터 우리가 유가를 내렸습니다라고 어필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란 전쟁을 마무리 짓고 뭐 미국 국민들이야 뭐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는 것에 가장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유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이란 전쟁을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위협을 내가 막아냈고 그것을 우리 미국이 해냈고 제가 한 겁니다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이란을 더 옥죄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해상 봉쇄를 조금 더 계속 끌고 가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중간에 이란이 그래도 뭐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뭐 이란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만 뭐 짧고 강렬한 타격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저는 해상 봉쇄 쪽을 조금 더 끌고 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어떤 페이스에 말려서 출구 전략을 도모하기는커녕 이 전쟁을 지금 끝낼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건데 조 박사님 보시기에 이 정치적 부담감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만의 마감 시한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딜레마죠. 왜냐하면 초기의 목표가 빗나갔거든요. 정권 교체를 포함한 이란 내 정치 지형 변화로 핵 문제와 정권 교체, 석유 패권 다 갖겠다는 목표가 이제 안 됐죠. 안 됐죠. 안 됐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한 말이 목표를 제시한 게 있죠. 오바마 때보다는 핵 합의가 나아야 된다. 이제 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 때는 3.67% 미만의 전원축 허락해주고 이게 2030년이면 끝납니다. 제한이. 이 두 가지거든요. 농축 권한을 주고 선셋 일몰 조항 이 두 가지가 둘 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그때 이란이 내놓은 건 뭐냐면 5% 미만의 약 10톤에 해당하는 전원축 우라늄은 반출. 한 200kg 정도만 남겨두고 그다음에 한 200-300kg의 순도 20% 정도는 완전히 희석하고 반출하는 요한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나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3.67%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농축 권한은 안 된다. 농축 권한이 안 되면 일몰 조항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오바마보다 나아야 된다로 말을 바꿨고 그 이전에 갈리바프 벤스 부통령이 만났을 때 농축 권한이 아니고 20년이다. 네. 이러면 이제 좁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보다 난 건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조금 났는데 요만큼 1점, 100점에서 101점 됐는데 그러려고 전쟁 왜 했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전쟁의 명분을 찾을 만큼의 더 나은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정권 교체, 완전한 농축 권한 포기 여기서 좀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제안하는 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해 전쟁을 시작한 그 명분을 충족시키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럼 시한인데 시한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역봉쇄하니까 이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럼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이란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도 아마 버틸 거고 왜냐 지금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항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란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난, 유류난, 뭐 석유 수출 자금 이게 최악에 갈 때까지 항복은 안 할 거예요. 그럼 이란이 노리는 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픈 부분인데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 목줄을 쥐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호르무즈를 완전히 봉쇄하거나 아니면 홍해 쪽을 바벨만데브 해협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걸프 국가를 건드리거나 지금 이미 얘기했거든요.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해 놨다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동의 안 한다.
양쪽 다 어려워진다.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인 여론에 취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내려야 된다.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더 나은 형식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일에 본인이 원했던 그 허들을 내리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란은 지금 목표는 참 애매한 게 이란은 내가 지지 않았다는 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래서 전쟁했어라는 안을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 국방부가 분석을 한 내용에 따르면 호르무즈 역봉쇄로 이란이 약 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받고 또 이란 내부에 지금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란의 상황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면 이란이 지지 않겠냐라는 계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게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과연 이란이 이런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 어디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재에 무릎을 꿇은 불량 정권이 없어요. 후세인 정권 때도 지금 이란 경제에 100배는 더 나빴는데 100배는 좀 심합니다만 10배는 더 나빴는데도 항복 안 했거든요. 전쟁으로 끝냈거든요. 북한 보세요. 대외 교역의 95%가 막혀 있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쿠바 지금 수십 년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석유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며칠이면 폭발한다? 폭발 안 해요. 자, 석유가 만일에 남아돌거나 그다음에 모자라면 어떤 일을 하냐? 오페크가 증산을 하거나 감산을 하거든요. 그럼 감산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는 감산할 수 있어요. 유정이 막히면 뚫으면 되는 거고 막히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으면 됩니다, 유정. 나중에 뚫으면 돼요. 심지어 쿠웨이트를 점령했던 후세인이 후퇴하면서 쿠웨이트는 유정 모두에 불을 질렀거든요. 괴멸적인 타격을 다 회복했잖아요. 다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식대로 뭐 이란을 석유가 유정이 막히니까 채울 데가 없으니까 항복한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뭐 7조 원이 손실을 보니까 아마 70조 원 손실을 봐도 견딜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의 독재 국가거든요. 주민들을 수만 명을 학살하면서도 정권을 유지하는 데거든요. 거기가 그걸 내놓고 항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통하지 않을 거다. 어려워지는 건 확실하죠. 이란이 훨씬 어렵죠. 그러나 이란은 지금 잃을 게 없고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고 미국은 조금만 잃어도 아파하는 데가 민주국가거든요. 이 치킨 게임에서는 결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박사님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좀 틀렸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란의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 해상 봉쇄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뭐 천재적인 발상이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계속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거는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내부 사회가 예를 들면 계속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맬 테니까 모즈타바를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혁명수비대 힘내세요라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란 내 분위기가. 1월 달에도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요. 이란 내에도 지금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란 내도 엄청나게 좀 분열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에 또 분열돼 있는 점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떤 이제 이스라엘이 얘기했던 것도 계속해서 체제 교체 이게 상당히 힘들기는 한 얘기긴 합니다만 어떤 체제를 무너뜨리는 작전을 계속하겠다 이스라엘도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써 협상뿐만 아니라 이란 내에서 어떤 봉기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혁명수비대 지금 최고 지도층들은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80년대 청춘 1세대들이고요. 청춘 20대를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청춘을 바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순교를 해서라도 우리가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혁명수비대도 젊은 병사들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자 선단이라든가 이런 원유 수출을 지금 막고 있는데 이런 것들 상당수가 혁명수비대 이권과 연계된 것이고요. 이것으로 혁명수비대가 혁명수비대원들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저항의 축에 지원도 하고 무기도 사고 하는 건데 이 줄이 막히니까 지금 혁명수비대가 좀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혁명수비대 안에서의 그러니까 상층부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하급 병사들 사이에서 어떤 이탈 같은 것도 노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1월 달에 엄청난 국민적인 반정부 시위가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동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란 내에서는 노리는 측면도 있지 않나.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유럽에 대한 불만도 계속해서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독 미군 병력 감축하고요, 뭐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발언도 하고 있는데 이 길게는 앞으로 이제 유럽에 대한 전통적인 이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고 짧게 보면 이번 전쟁의 협상에도 영향을 이게 미치겠습니까? 사실 이제 화풀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는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지금 독일이 독일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전쟁 실패했다고 예, 선언하니까 신경전이 나 있었죠. 기분 나쁘다. 예. 줄인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일에는 서독과 동독이었잖아요. 냉전 때. 미군이 최대 25만, 26만이 있었어요. 지금 3만 6천입니다. 왜냐, 왜 동독에 26만이 있느냐? 서독에. 동독에 소련군이 30만이 넘게 있었거든요. 여기 맞추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동유럽이 깨졌잖아요. 폴란드라는 완충지대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독은 3만 6천으로 서독은 3만 6천으로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끝나기 직전에 서독의 미군이 한 22, 3만 됐거든요. 근데 90년에 한 21, 2만이었는데 95년에 6만 5천으로 줄었거든요. 독일에 이제 미군이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쟁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거든요. 러시아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다? 말도 안 되죠. 나토가 러시아 GDP의 10배고 인구는 5배거든요.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 2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일기 때도 그렇지만 그냥 홧김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유럽의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의 미군의 중요성은 줄었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한 8, 9만 되고 아시아에 한 10만 됩니다. 중동에 한 3에서 5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어차피 뺄 거였습니다. 3만 6천, 5천 뺀다고 그래서 큰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스페인을 뺀다? 스페인은 한 4천, 5천이거든요. 스페인은 주로 해군이에요. 지브롤터 해협을 막고 있거든요. 빼면 자기들 손해예요. 그다음에 이태리 뺀다? 이태리는 지중해 작전의 거점이거든요. 빼면 자기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뺄 거 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크게 보면 헤그세스 트럼프 대통령 전쟁 이전에 출범하면서 헤그세스 국방부가 전 세계 해외 원정군 미군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빼는 거지. 기분 나쁘다 5천 명 뺀다. 그렇다고 독일이 무서워 해갖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군비 증강을 더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적과 싸우면 동맹을 더 돈독해야 되는데 동맹하고도 싸우잖아요. 콩가루 집안인 거죠. 동맹하고도 싸우고 자기네 군부에서는 육군 참모, 해군 참모 장군 자르고 여론은 분열돼 있고 총격 사건, 저격 사건까지 나고 사실은 자꾸 눈을 그냥 이란 내부가 불안하니까 보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갈지짠 거예요. 오히려 동맹과의 신뢰도 잃는 거고 미국 내부의 신뢰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번에 미군 조정 또 하나는 의회가 국방수권법이라는 걸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권한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일기 때도 줄인다고 그랬다가 의회 반대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2개월 시간은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어차피 줄 병력들이다. 유럽에서는 미군은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서 미국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펼쳤는데 이 동맹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나오는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이 본인의 이제 위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도 이제 가감없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동맹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겁니까? 되게 쉽게 깨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나토라고 한다면 일단 유럽연합도 있습니다. 나토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냉전 때부터 공산 진영부터 자유 진영을 지켜온 어떤 대서양 동맹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그린란드 때부터 해서 계속 나토 회원국들, 유럽 국가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만 저는 이 동맹이 깨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나토를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에서의 어떤 이제 역할 분담이라든가 책임 부담을 이제 해달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거래적인 동맹을 이제 거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나토 체제는 그래도 그 냉전 겪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싸워왔던 것이고요. 만약에 나토 체제가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또 러시아를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토를 굳이 깨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미국 대통령이라면 다시 또 가치 위주의 동맹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쟁 기간에서 상당히 좀 민감한 차원에서 또 메르츠 총리가 또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또 이렇게 민감한 발언을 하고 해서 지금 이런 갈등이 불거져 나온 거 있는데 미국의 큰 어떤 자신들의 어떤 배치 계획 주 외국에 있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어떤 배치 계획적 일환이라 볼 수 있겠고요. 나토라는 축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약간 갈등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또 조만간 봉합되고 이 체제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관세 세부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계속해서 주한미군, 우리나라,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뭐 약간 말씀드리면 아주 쉽습니다. 주한미군 28,500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45,000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거죠. 45,000에서 28,500 빼고 나머지 데리고 가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한반도에도 냉전기는 7만 명까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줄었어요. 대북 억지력에 주한미군이 중요성이 줄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은 다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 세계 국방력 5위거든요. 북한은 35위입니다. 핵이 있어도. 그 핵을 주한미군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강 이북에 있던 부대는 다 내려갔어요. 인계철선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부가 발표한 NDS 국방전략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북한을 억제하는 핵심 억제력은 대한민국에 있다. 영어로 primary responsibility. 제1차적인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미 전략을 바꿨어요. 그리고 미국은 주한미군은 이제 중국을 억제한다.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지금 이번에 사드 패트리엇 다 나갔잖아요. 사드에 본체가 있다고 그랬지 탄약이 안 나갔다고 안 했거든요.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미 북한의 억제가 아니다. 미군 입장에선. 전략권으로 바뀌었다. 지역 전략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 이미 헤그세스 체제가 해외 전체 미 원정군의 규모를 재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여론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거 없다. 어차피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미 국방수관법에서 지금 탈냉전의 가장 중요한 적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피보트 아시아 중시, 아시아로 전력을 지금 진입을 더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주한미군은 중국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독침 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28,500명 이하로 줄일 때는 예산을 맘대로 못 쓰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쓸 때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8,500명도 지금은 사실은 아닙니다.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일개 예단 3,000에서 5,000 규모가 매일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국이 대북 억지력은 이미 막혔다. 재래식으로는. 그래서 한미 전략적 억제 능력, 핵 협의 그룹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다. 그 부르는 사령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그 작업의 일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트럼프 대통령 기분 나쁘면 동맹 군 줄인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아무도 안 도왔는데요. 전 세계랑 다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만 볼 게 아니고 어차피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원정군, 미군 원정군 재조정 작업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된다. 독일에서 빼는 5,000명도 미국 본토에 있을 데가 없어요. 다시 해외 배치됩니다. 되면 아마 아시아일 거예요. 한반도든 일본이든 필리핀이든 중국을 해야 되니까. 그 변화가 있더라도 크게 놀랄 건 아니다. 이미 그 흐름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단순히 기분에 따라 하는 선택 이외에 이미 짜여진 전략 같은 게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그래도 나토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모범적인 국가라 생각합니다. GDP 대비 방위비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는
확실하게 북한을 잘 견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 같은 국가,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많이 이제 비난을 받는 게 이렇게 무임승차 해왔다. 군사력 증강 하나도 안 하고 특히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게 돈을 쓰면서 그러지 않자 그렇게 해오면서 편의를 누리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대북 억지력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미국이 계속해서 뭐 관세라든가 이런 압력을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업들도 많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었고 또 상당 부분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조성되면서 미국산 원유라든가 가스 같은 거 도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게 우리는 우리 할 몫을 훨씬 더 좀 잘 하고 있고 동맹으로 잘 하고 있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한다면 충분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북한이나 중국, 뭐 러시아 이 공산국가들 입장에선 그 이 전쟁에서 나왔던 어떤 뭐 드론이나 예. 아니면 뭐 AI 기반의 뭐 미국의 신형 무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미국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다 이제 확인을 했고. 예. 만약에 이제 올해나 뭐 내년에 대만의 어떤 중국의 공격이나 이런 유사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중국이 이제 이란 전쟁에서 봤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활용해서 전략에 좀 써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일 큰 게 미국 전력의 한계죠. 미국이 항모가 11척이 있지만 10만 톤, 미국만 있어요. 10만 톤급은. 실제로는 서너 척 작전을 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3척을 작전에 투입했지만 이란을 제압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천주국이라고 하는 소위 미국의 초정밀 무기들이 한계를 보였거든요. 많이 소진됐거든요. 그다음에 이 한반도에 있는 사드 패트리어까지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 원정대까지 갈 정도로 미국 전력이 한계를 보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값싼 샤헤드 136이나 같은 드론. 예. 그다음에 저가형 비대칭 고속정이나 이런 무기들이 효과적이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예. 북한도 솔깃하고 중국도 솔깃하겠죠.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전 세계 국방비에 미국이 한 30% 차지하거든요. 전 세계 국방비에. 1위에서 10위까지 국방비, 2위부터 10위까지 합쳐도 1위인 미국을 못 넘어요. 예. 미국도 저 모양인데 그럼 중국이 그러면 그 미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전력으로 대만을 그 미국이 헤매는 걸 보니까 그래? 라고 생각했겠지만 천조국인 미국도 저런데 나는 어떨까? 우리도 힘들 것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 북한도 천조국인 미국이 저렇게 헤매는데 그럼 겨우 드론이나 공군력도 없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남한에게 어떻게 대한민국 어떻게 그 양날의 칼이다.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미국의 한계를 봤으니까 뭐 중국이 자신감을 가진다.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미국도 저 모양인데 바닥까지 끼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 양가의 감정이다. 그러니까 예. 너무 한쪽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저번에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축출할 때 네. 이 반대편에서는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 전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한 나라들이 좀 있을 텐데 네. 방금 이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가형 드론이나 뭐 미국의 신형 무기 여러 가지를 확인했지만 실제로 미국도 못하는 거를 네. 우리가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반대 전망도 좀 있거든요. 이 전쟁으로서 확인한 이 부분들을 중국은 좀 어떻게 볼 거라고 보세요? 중국은 이번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위성 정보를 이란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도 아마 상당 부분 뭐 도와준 부분도 음성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하여튼 그 저가 드론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비대칭 무기 같은 것들의 효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중국도 아마도 이제 뭐 대만 2027년 정도에 뭐 대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국이 뭐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만이라는 곳을 과연 중국이 우선 해군력으로 어떻게 과연 상륙 작전 같은 것을 하면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만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또 지금 이제 이란에 미국이 좀 묶여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까지도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은 학습 효과가 있었겠습니다만 그것을 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또 이란과 대만의 상황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만 유사시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을 했겠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실행에 옮길지
안 옮길지는 뭐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학원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